안녕하세요. 오늘도 누워서 문학작품 한 편 살펴봅시다. 이호성님의 산, 지금 시작합니다. 중실이 낫으로 나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잠깐 쉬고 개암나무 열매를 어금니로 깨서 먹죠. 잘 익은 개암나무는 어금니에서 두 쪽으로 오도독 잘 갈라집니다. 하늘이 정말 맑아요. 돌을 던지면 깨질 것처럼 그렇게 맑고요. 마치 물고기 등처럼 그렇게 푸르죠. 조각구름대는 마치 해변에 뿌려진 조개 껍질처럼 한쪽에 올망졸망 몰려있죠. 산속은 정말 조용합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은근한 숨결이 느껴지기도 해요. 바람이 없어도 계속 떨고 있는 사시나무 잎새 소리가 들리죠. 각종 나무들이 산에 가득합니다. 마을 사람들보다 더 많은 나무가 있고요. 사람들의 성씨보다 더 다양한 나무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산은 고요하지만 많은 것을 풍족히 갖춘 아름다운 세상이죠. 그리고 싱싱한 기운과 향기에 나무 향기, 흙냄새, 하늘 향기가 더해져 마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향을 풍기죠. 겹겹이 쌓인 나뭇잎 위에 누운 중실은 자기 자신이 마치 나무가 된 듯하죠. 빽빽이 들어선 나무들 한가운데 자기도 한 그루의 나무가 된 듯하죠. 두 발은 뿌리, 두 팔은 가지. 그래서 자기 살을 베면 피가 아니라 나무찐이 흘러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죠. 그렇게 산의 기운을 받으며 편안히 쉬다가 중실은 갑자기 솟아오르는 힘을 느끼죠. 벌떡 일어나 두 팔 두 다리를 쭉 뻗어보니 하늘로 날아오를 수도 있을 것만 같아요. 그 넘치는 힘을 발산할 데가 없으니 중실은 입을 크게 벌리고 하늘을 향해 소리를 질러봅니다. 산이 대답하고 나뭇가지가 고깃짓을 하고요. 그리고 암수의 꽁 한 쌍이 푸드덕 날아오르죠. 살찐 까투리와 오색날개 찬란한 장기였죠. 그렇게 날아오르는 살찐 까투리를 보니 갑자기 허기가 느껴져요. 그래서 아래편 골짜기 개울에 잘 보관해둔 개꿀, 그러니까 벌집채로 있는 꿀을 생각하죠. 거기에 노루고기도 있고요. 나뭇잎과 산의 맑은 기운으로 샤워를 한 듯한 느낌으로 개운해진 중실은 산에 들어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해요. 중실은 원래 김영감 내의 머슴이었죠. 한 7, 8년 했죠. 사경을 제대로 받은 적도 없고요. 옷 한 벌 제대로 입혀주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명절에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였죠. 근데 그나마도 쫓겨나게 되었어요. 김영감이랑 싸웠거든요. 중실이 싸우려고 한 건 아니고요. 김영감이 그냥 시비를 걸어서 기어이 싸움을 만들고 그리고 쫓아낸 거였죠.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 시비를 걸었어요. 중실이 김영감의 첩을 건드렸대요. 그 졸색을, 그러니까 그 못생긴 첩을 왜 건드리겠어요. 정말 손댈 생각조차 없었죠. 근데 걔는 빨래하러 갔다가 중실은 나무하러 갔다가 오는 길에 마주쳐서 같이 돌아온 건데요. 그것도 옆으로 나란히 온 것도 아니고 앞뒤로 나란히 온 건데 그걸 구실로 싸움을 걸어서 결국 쫓아낸 거예요. 사실 그 첩이랑 놀아나는 듯한 놈은 따로 있는데 김영감은 제대로 짚지도 못하고 애매한 중실한테 화풀이를 한 거였죠. 중실은 늙은 나이에 나도는 어린 첩 하나 행실을 바로잡지 못하고 속태우는 김영감이 가엾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더 일이 복잡해지기 전에 그냥 깔끔하게 떠나기로 한 거죠. 빈지게 하나만 들고 나왔는데 딱히 갈 곳이 없으니 늘 나무하러 가던 산을 택한 것이죠. 산 중에서도 깊은 산이었죠. 인적이 없는 곳이에요. 골짜기 마을에서 2km나 더 들어간 사람과는 인연이 먼 그런 산속이죠. 양지 바른 곳, 골짜기에 개울이 흐르고 개울가에는 나무 열매가 지천으로 열려있는 곳. 갈 데 없어 간 곳 같지 않게 중실은 그렇게 멋진 곳에 자리를 잡아요. 여기에 자리를 잡은 다음 날 중실은 우연히 나뭇가지에 벌집이 달려있는 걸 발견해요. 연기로 벌들을 쫓아내고 벌집째로 드러내죠. 꿀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렇게 꿀로 끼니를 어떻게 때우며 살죠. 그런데 맞은편 산에서 산불이 났네요. 중실은 불이 난 곳으로 가보죠. 가까이는 못 가요. 불똥도 튀고 후끈후끈하죠. 그런데 거기서 또 노루 한 마리가 불에 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죠. 불쌍하기도 했지만 짐승을 죽여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신의 뜻으로 좋게 생각하고 그걸 들고 왔죠. 이렇게 양식도 채워지고 거처도 마련되니 부족할 게 없지는 않아요. 짠맛이 그리워요. 사람은 그립지 않은데 소금이 그리워요. 다른 건 몰라도 소금은 어디서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죠. 나무를 한 짐 해다가 20리길을 걸어요. 장에 가서 팔아야죠. 등에 땀이 나요. 나무찜이 휘청거리며 부지런히 걷죠.
겨우 장이 끝나기 전에 도착했어요. 나무를 팔았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제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요. 물건을 샀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진짜 너무도 필요한 물건이었으니까요. 가는 길에 나무찜 가득하던 지게에는 이제 감자, 좁쌀, 소금, 냄비가 들어있어요. 가볍죠. 좋아요. 오는 길에 술집 골방을 보니 왁자지껄하고 어수선해요. 참 별로예요. 사람들이 살림 갖추고 사는 게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사람들의 모습도 그렇게 보대끼며 사는 것도 전혀 그립지가 않아요. 중실은 마치 자기가 평생 산에서 살 운명으로 태어난 게 아닌가 싶죠. 굳이 김영감 소식을 들을 생각은 없었으나 거리에서 만난 박서방이 그 영감 소식을 전해주네요. 결국 그 첩이 딴 놈이랑 눈이 맞아서 도망갔다고 하네요. 중실은 안타깝게 생각하죠. 김영감이 불쌍해요. 지금쯤 김영감은 중실을 내쫓은 걸 후회하고 있겠지만 하지만 중실은 다시 머슴살로 들어갈 생각도 없고요. 또 굳이 김영감을 위로하고 싶은 것도 아니었죠. 이제 다시 그 깊은 산속으로 들어옵니다. 냄비에 좁쌀 넣고 밥을 지어요. 솜씨가 서툴러요. 밥을 다 먹고 나니 꽤 어두운 밤이 되었죠. 깊은 하늘에 별이 총총 돋고 초승달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어요. 중실은 또 욕심이 하나 생겼죠. 남자가 밥 짓는 건 좀 그런 것 같죠. 산에는 아무래도 밭 깔고 나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계집이 하나 있어야겠어요. 원래 살던 동네에 이웃집 용녀가 좋겠어요. 용녀가 정말 딱이죠. 용녀에게 장가들 생각을 하니 좋아요. 기분이 막 좋아져요. 그리고 그 좋은 기분으로 계획이 착착 세워져요. 굵은 나무에다가 껍질째 토막 내서 쌓아 올리면 조촐한 오두막이 되겠고, 감자와 귀리 농사 지을 밭도 만들고, 우리 만들어 염소, 돼지, 닭도 좀 치고, 애 낳으면 산처럼 튼튼하게 자랄 거고, 용녀가 안 오겠다 하면 어쩌지? 하다가 안 오면 밤에 업어오지 뭐. 깊은 산에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겠지 뭐. 이런 귀여운 생각도 하고요. 피워놓은 불이 이제 막바지예요. 물소리는 더 맑아지고 별들은 어지럽게 깜빡거리고 달이 나뭇가지에 걸려있죠. 중실은 이제 불을 발로 비벼 꺼요. 산속은 조용하고요. 지금 밤이 얼마나 깊었는지도 가늠이 안 되죠. 쌓인 낙엽에 몸을 뉘인 중실이는 별을 세어봅니다.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 셋, 나 셋. 그렇게 세는 동안에 중실은 자기가 마치 별이 되는 것만 같았죠. 소설은 이렇게 끝납니다. 한 인간의 소박한 삶과 자연애를 담은 이 소설. 이 소설은 1936년 삼천리에서 발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